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견제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선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180석을 넘기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합해 개헌저지선인 101석을 겨우 넘겼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 아카데미 원장과 김소영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원장님, 네. 이번 총선 결과부터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무엇보다 민주당의 역대 초유의 압승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제1당이 최고 득점을 했을 때가 18대 때 당시 한나라당이 153석을 가질 때였는데 네. 이번에 민주통합당 지역구만 해도 지금 160을 넘기는 초유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영향 속에서는 코로나 전국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전국뿐만이 아니라 제1야당인 통합당의 자멸로 또 종합할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선거제 개편과 더불어서 주목을 받았던 소수 정당들의 몰락도 또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공룡 여당이 출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180석이면 5분의 3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 말고는 뭐 모든 안건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호적인 정당들과 연합하지 않고도 충분히 5분의 3을 지금 이룰 수 있는 네.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쪽이 5분의 3을 넘겼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18대 때 보니까 당시 친박연대 등을 포함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자유선진당까지 포함했을 때 180이 넘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내부적으로 이른바 친이 친박 세력 간의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가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경우는 상당히 내부의 세력들이 일사불란한 구조였기 때문에 21대 국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국회라는 견제의 기능이 작동할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단일 정당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선 적이 있었던가, 그동안 있었던가 싶은데 지금까지 상황을 좀 김소영 기자가 정리를 해줄까요? 지금 의석 상황 말씀이신가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3석,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약 17석, 그래서 총 180석 이상이고요. 지난 주말 유시민 이사장이 범진보 180석을 얘기하니까 이낙연 네. 상임선대위원장이 누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는데 이게 현실이 된 겁니다. 현실이 되긴 됐습니다. 예.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 85석,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 그래서 총 104석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로 중도층과 수도권의 표심이 상당히 돌아섰다면서 개헌 저지선, 그러니까 101석도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선을 겨우 지킨 겁니다. 네. 원장님, 유시민 이사장의 범진보 180석 발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 세력들이 더욱 결집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 전망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걱정을 해가지고요. 경합 지역이 많다고 이해찬 대표도 상당히 네. 이중 전략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발언에는 상당히 넓은 의미까지 민생당 등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일부 조사는 있긴 했습니다. 어느 조사가 175석까지 겨냥했던 조사가 나오긴 해서 참고 자료는 됐을 겁니다. 그러나요, 이번만큼 제가 압도적으로 일당이 이렇게 지역구만 160석을 넘기는 경우가 처음이다. 앞으로도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번에 정당이 미치는 영향이 이만큼 큰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정당이 가장 큰 요인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조사에서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보고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물어보면은 대체로 인물이라든가 정책이 나오고 나서 세 번째가 정당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는 물론 가장 큰 요인은 정당이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조사에서도 노골적으로 무엇을 보고 판단하냐 물어보면은 1위가 정당으로 정당.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른바 개별 후보의 역량 여부하고 상관없이 민주당 바람이 압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또 지역적으로 특징이 있는 영남을 빼놓고 호남의 경우도 후보를 가리지 않고 민주당 소속이 전부 눌렀던 것처럼 아마 역대 선거에서도 민주당이라는 것이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정당 싸움, 세력 싸움이 크게 작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대로라면 예. 코로나 사태가 좀 큰 영향을 이번 선거에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코로나 사태가 기본적으로 컸고요. 코로나 사태가 되다 보니까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 3년 중간 평가의 성격이 사실은 묻히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대체로 정치적인 쟁점들이 집권당에 불리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조국 장관 문제 후유증에다가 청와대 비서관들 문제, 울산 시장 선거 의혹 관련 문제에다가 무슨 칼럼 쟁점까지 등장했었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한 가운데 아주 여당이 수혜적인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그걸 덮게 됐고요. 그다음에 네.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 대처했던 정부의 평가에 대해서 무슨 자세한 입장은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해외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호평을 받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은 뭔가 정부 심판을 얘기하면은 대한 세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대한 세력으로 간주가 되는 통합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코로나 전국도 있었지만은 대한 세력이 뭔가 대한 세력으로서의 국민들의 신뢰를 잡지 못했다. 그 이런 믿음을 뜻입니다. 주지 못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컸을까요? 예, 상징적으로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요. 지금 통합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황교안 대표 아니었습니까? 지금 사퇴를 했는데요. 네. 황교안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했던 종로에서 이낙연 후보하고 맞붙었죠. 각종 조사에서 보면은 마지막 8일 날 마감했을 때 조사 보면은 배 차이가 날 정도 아니었습니까? 네.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이낙연 대 황교안 상징하고 있다면은 국민 전반이 봤을 때 두 개의 비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공학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두 사람 간의 경쟁 관계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민주당과 통합당에 서로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서 네. 오히려 황교안 대표는 초반부터 통합당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에서 보여주지 않는 것이 무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히려 지원 유세를 한다고 다녔지만은 다니면 다닐수록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 간의 대비가 되면서 그것이 전체적인 당세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범진보와 범보수 세력은 뭐 일찌감치 결집을 했고요. 예. 막판까지도 변수가 됐던 것이 바로 중도층, 부동층의 표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도층, 부동층도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보다는 야당 심판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뭐 야당 심판이란 특이한 겁니다만은 야당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있는데 66.2% 잠정 결정된 거 엄청난 득표율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과연 65%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보니까는요. 나중에 상당히 대거 번투표까지 참여하면서 동원이 되긴 했습니다. 어떤 증거로 얘기하냐면은요. 처음에 사전투표가 26.69%가 나왔을 때 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비율이 좀 많을 거다. 밖에 놀러 가기도 좀 그렇고 해서 집에 있으면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다른 건 없고 투표나 하자 해서 많이 몰렸을 거다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예전에는 사전투표 비율이 전체 3분의 1 정도 됐는데 더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번투표에 작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번투표도 상당히 증가했단 말이죠. 이거 보면은 대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전투표 때 아주 낮았습니다. 네. 번투표까지 같이 합해놓고 보니까 그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대거 참여했던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는 야당의 자멸에다가 코로나 전국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뭐 항상 선거의 바로미터는 수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는 건 뭐 지금 이번 총선 결과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로에서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전체 선거를 이끈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고요. 황교안 대표는 당직을 내려놓겠다면서도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탤 일을 찾겠다면서 조금 여지를 남겼습니다. 광진을에서는 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후보가 야권 잠룡으로 불리던 오세훈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판사 출신이 맞붙은 동작을에선 정치 신인 이수진 후보가 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후보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전으로 불렸던 경기 남양주 병이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법무검찰개혁위원이던 김용민 민주당 후보가 조 전 장관 의혹을 제기해온 현역 주광덕 통합당 후보에 맞서서 승리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결국 지역구에서 종로에서 참패를 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등 통합당의 지도부 대부분도 낙선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비중 있는 인물 중에서는 영남권 무소로 출마했던 홍준표, 김태호를 빼고 나머지가 탈락했죠. 네. 대체로 또 상대가 정치 신인들하고 붙었단 말이죠. 정치 신인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정당 간판, 정당 바람이 워낙 컸다. 개별 여부의 능력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 같고 당사자들은 이제 다음에 또 노력을 해서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야당은 뭔가 세대 교체라든가 재편이 좀 불가피해 보이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표 방송을 할 때는 무슨 판사대 대결, 모세 대결, 조국 대전 이렇게 붙이긴 하지만 그 역시도 네.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대결이라보다는 정당세가 압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뭐 주광덕 대 뭐 김용민 등에도 한 사람은 조국을 옹호했던 사람, 한 사람은 조국 청문회에서 공격했던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역시 민주당 대 나머지 통합당의 대결 이 구도에서 앞섰던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나경원 대 이수진의 경우도 두 사람의 판사람에서 신인을 뭐 더 유권자들이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역시 통합당과 민주당 간의 대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손을 들어주었다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조사에서 나왔을 때는 되게 경합 수준에 있을 네. 때는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느냐. 대체로 통합당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어허.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보수 야당에 대한 뭔가 숨은 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도표 중에서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어떤 점이냐면요. 집권 여당을 지지했던 세력이 압도적으로 과거에 많았었는데 문재인 정부 3년을 거치면서 일부가 이탈했단 말이죠. 네. 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어. 떨어져 나오게 됐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는 통합당에 대한 지지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투표에서는 반대쪽으로 갈 소지가 있다. 좀 이렇게까지 네. 봤었는데 오히려 결과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보다 더 압도적으로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이기는 셈이 됐습니다. 아까 수도권 관련해서요. 현재로서는 102석 내외 103석 정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21개에서 이 정도라면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자꾸 18대를 드는데요. 18대가 참여정부를 거치고 나서 현 여권 계열이 완전히 몰락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46.1%가 나와가지고 모든 선거를 포함해서 전국 선거에서 가장 낮은 기록을 할 때였었는데 그때도 보면은요. 당시에 몰락했다고 했던 민주통합당 쪽에서 어느 정도였느냐 27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마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통합당이 더 의석이 는 지금 121개 체제에서도 10몇 석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수도권을 포함해서 여야의 대결이 초유의 지금 구도를 만들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수도권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탈한 사람들이 결국 통합당으로까지는 가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도 역시 앞에서 지적해 주신 그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흔히 지적할 때 비판만 했지 뭐 대안은 지시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하는데요. 야당은 구체적인 정책적인 대안보다는 뭔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안 세력으로서의 신뢰는 그 정당 그 사람들에 대한 뭔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를 줄 만한 구심점이라든가 상징적인 인물이 없었단 말이죠. 구심점. 예, 우리가 봤을 때 되게 구심점 하면은 당에서 주요하게 활동하는 당 대표라든가 또 언론을 통해서 활동하는 이런 인물들인데 그것을 부각시킬 만한 점이 없었다. 간혹 언론을 통해서 부각시킬 때는 좋은 사안보다는 거친 말이라든가 이런 정도를 가지고 부각이 됐었지. 그래서 세력으로서의 저는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야당의 자멸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선거 막판까지 이어졌던 미래통합당의 막말 논란,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 논란이 대표적이고요. 이런 막말과 말 실수들이 결국에는 중도층이라든지 부동층, 아직까지 뭐 결정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선거 막판에는 다른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말 실수를 좀 많이 지적을 하긴 하는데 저는 실제로는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이임이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요. 실제로 비중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신뢰감을 주는데 계속 장애 요인이 됐다라고 봅니다. 뭔가 구체적인 정책적인 대안이 아니라 뭐 정책적인 대안은 집권하면서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점으로 봤을 때 주체에 대한 뭔가 신뢰가 없었고 그런 점에서는 이후에 거친 말이라든가 국민이 보기에 눈살 찌푸렸던 말들은 도움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